네, 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서 바로 시작합니다.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잠깐. 네. 쿠팡, 여기 수수료. 네, 바로 시작합니다.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소득 양극화 현상, 주거지 차별화 현상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특징을 보인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액 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펜실베니아대 모 교수는 특정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내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차별화 현상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중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 현상에 비유했다. 뉴욕, 런던 등 특정 지역은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 반해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대구도 얼마 전에 하락을 한번 거치면서 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죠.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한 쏠림. 제가 대표적인 동네 대구에 있는 지역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의 쏠림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 세계 집값의 동조화 현상은 역으로 집값 하락의 동조화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책이 번역됐는 게 2007년도거든요. 정말 머지않아서 미국의 그 글로벌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게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또 다른 제목 한국 주택 시장의 위기와 가능성. 여기서 뭐 시사점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유사점도 찾아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는 절대 일본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전국의 토지를 중심으로 급등했고 담보대출의 주체가 기업이었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강남권 등 수도권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담보대출이 개인대출 중심이라는 것. 일본과 우리는 주택시장의 구조 자체도 다르다. 첫째, 일본은 단독주택 중심의 시장이다. 단독주택이다 보니 가격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실시간으로 가격이 공개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이 인접 지역으로 연쇄 파급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까 글로벌 리스크 요거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할 때도 연쇄 파급 효과가 있었듯이 하락할 때도 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추고도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전세 구조, 전세 DSR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안전판이 아니고 위험의 요소로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일본의 경우 고령화를 넘어 인구 감소가 2005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 10년이 지나왔습니다. 네. 셋째, 일본은 경제가 이미 성숙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우리 경제는 아직 일본보다는 성장 여력이 높다. 그만큼 역동성도 크다. 이제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시기로 또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시장 구조가 일본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믿는 것은 시장의 법칙을 무시하는 엄청난 착각이다. 요거 주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못지않게 유사점도 많기 때문이다. 저금리 현상, 국토개발 계획의 남발, 부동산 문제의 정치화. 특히 우리의 경제 기반이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10여 년간의 단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은 10위권의 무역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고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당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만큼 주택 가격 하락의 충격이 더 심할 수 있다. 집값이 폭락하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자칫 경제 전체를 망쳐 실업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집값 폭락으로 돈을 번 사람은 여유 자금이 많았던 부유층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주택을 사지 못한다. 자, 요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제 시청자분 중에서도 엄청나게 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소득 양극화 현상, 즉
부동산 중산층 붕괴 현상도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대 후반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청년 백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의 증가는 새로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킨다. 여기다가 종신고용은 정말 옛말이 됐다. 4.5종 5.6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45세가 정년이고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조기 퇴직이 관행처럼 자리 잡을 경우 급속도로 중산층 의식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다. 주택가격이 일정 기간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40대, 50대의 내 집 넓히기 수요는 물론 재테크 수요도 급감할 것이다. 양극화 이야기했죠. 그만큼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 2, 3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도 근본적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의 반영일 수 있다. 부동산도 경제 순환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를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풀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극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일본이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내각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개발 계획을 남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다. 지나치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정권 존립이 어려울 지경이 됐다. 이번에는 허둥거리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다.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올렸고 대출 총량 규제 등 강공책을 남발, 한꺼번에 버블을 붕괴시켰다. 정책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엄청난 많은 규제책을 내놓았었죠. 그곳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 시차, 저는 정말 촘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물망처럼 규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촘촘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개씩 점점 촘촘하게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게. 그러던 것이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발표를 한 다음 시장에는 효과가 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정책을 쏟아낸다. 그래서 보통 너무 늦게 너무 강력한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정부도 국민도 지난 2, 3년간 무더기로 쏟아진 주택 정책의 중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3, 4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겪었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하듯이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떴다 방식의 투기를 조장하는 얄팍한 재테크 서적이거나 전혀 이론적 근거가 없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단언하는 사이비 예언서가 대부분이다. 상승 이야기하는데 이론적 근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최신 부동산 시장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신호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깊은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전망하는 재테크서가 아니다. 하지만 한여름 밤의 꿈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가 허무하게 무너진 일본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상 득보인 저에게까지 흘러온 이 책,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해제 부분이죠. 해제라고 하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 이 정도면 책에 대한 맛보기 부분은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저자가 직접 쓴 한국 독자 여러분을 위한 글이 좀 있는데요. 요건 서문 부분이라서 길지 않기 때문에 다음 편에 또 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운전하시거나 하실 때 소리만 들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잠깐 녹음을 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